투자 경험이 좀 있는데 그렇죠. 짧은 기간에 현금이 한두 개 태우면 없어지잖아요. 아, 그렇죠. 어떻게 그럼 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처음에는 제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 제가 살 수 있는 물건을 샀고, 그리고 저는 그 물건을 살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를 들면 1억을 투자를 해요. 그러면 저는 전세 레버리지 투자, 갭 투자를 했는데 매매가가 5억이고 예를 들면 전세가가 4억이면 제 종잣돈 1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4억의 전세가 빠르게 5억이 될 수 있는,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 위주로 좀 매수를 했었어요. 아, 전세가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예, 그렇죠. 지역들을 그 당시에 그 제가 봤던 그 시장 사이클은 좀 전반적으로 오르는 사이클이었고 전세가와 매매가 같이 오르는 형국이었거든요. 공급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전세 물량도 좀 줄어드는 모습을 봤고, 그래서 전세가 연장되면서 좀 빠르게 회수를 했고 그걸로 인해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했고, 직장인의 가장 큰 장점은 신용이거든요. 뭐 물론 엄청난 금액은 아니지만 직장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신용이라서 당시에 제가 레버리지 이제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인의 양대산맥,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의 투자 기준에서 상당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맞아요, 분명히.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풀로 일으켜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좀 어느 정도 공부를 그 전에 이미 좀 충분히 해놨다고 판단을 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좀 그런 레버리지를 좀 많이 활용해서 물건을 사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와중에 제가 처음에 투자했던 물건을 중간에 매도를 해서 또 어떤 돌려받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전세금이 올라주면서 회수를 한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계속 조금씩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세가 치고 올라가는 물건들을 최대한 잘 선별해서 그렇죠. 실투자금을 최소화하고 그렇죠. 또는 2년 후에 또 회수할 수 있는 그렇죠. 정도의 맞습니다. 어떤 물건들을 서칭을 좀 하는 네. 편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직장에 다니는 이유, 우리 재직의 이유가 사실 신용대출이잖아요. 아, 그렇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뭐 네. 그게 꼭 최고의 이유는 아니지만 네. 아, 우리 네. 적폐 쪽에서는 사실 네. 월요일날 그지 같은 기분에도 그렇죠. 대출금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저도 직장을 다니는 부분도 사실 부인은 못 하겠습니다.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해서 전세금과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네. 투자를 이어나가셨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일단 좀 싸게 사자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싼 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었고, 그래서 좀 수익률 비교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연식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2015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그런 어떤 특정 지역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 또는 다른 지역의 또 2015년부터 20년도의 그 가격 수익 상승률, 그러니까 가격이 A 지역은 뭐 2억이 오르고 B 지역은 1억이 오르고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런 차이들에 대한 비교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모수를 많이 두고 100개, 200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파트를 복합적으로 계속 비교를 해보면서 저렴한 물건을 찾는 연습을 계속 했었고, 그리고 당시에 투자할 때 그런 부분은 많이 내려놨었어요. 지금 시장이 이제 막 상승을 시작하는 타임은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가격이 많이 어느 정도 올라주는 사이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에 물건을 사자는 생각은 버렸던 거죠.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고, 제가 예를 들면 뭐 1등에서 100등의 물건이 있는데 1등 물건을 사려고 해요. 제가 당시에 갖고 있던 30대 초반이었고 저는 이미 종잣돈도 반토막이 났고 제가 갖고 있는 시드머니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는데 제가 무리해서 1등 물건을 샀다면 계속 투자를 이어가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죠. 수익률 관점에서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아니라 한 1등에서 100등이 있다면 한 50등 정도의 물건을 사서 그게 20등, 30등까지만 올라가줘도 저는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스스로 많이 그런 기준을 많이 내려놨던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준으로 12억을 돌파했잖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7억을 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지역이 좀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네, 지금도 있습니다. 충분히 투자할 만한 지역이 있고 지방에도 굉장히 기회가 많아요, 지금도.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투자했을 당시가 2, 3년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상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좀 만나게 되는데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서 그분들 중에서 일부는 서울 아파트 매도하신 분도 계셨어요. 많이 올랐다고. 왜냐하면 저희가 2017년도에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6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21년도에 12억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미 아파트가 2배 이상 오른 지역이 서울에 굉장히 많았어요. 2018년도, 19년도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얘기했던 게 꼭지다, 이거. 특히 2018년도에. 그 사람들이 특히 14년도에 매수하시고서 2018년도, 19년도에 매도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 타이밍에 투자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늦은 타이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나름대로 저의 원칙에 따라서 투자를 했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났고 사람들한테 저의 생각과 의견을 좀 얘기하게 되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기회는 있다. 여전히 기회는 있다. 단 예전만큼의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상황, 좀 더 자산을 축적하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여전히 투자는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예, 지금도 2021년 12월 예, 지금도 2배, 3배 이런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따가 좀 말씀을 또 드릴게요. 어디가 좋다고 충분히 기회는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이런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하실 때 보통 사람들은 그 물건 하나에 탁 꼭 집어서 난 여기를 살 거야 라는 이런 생각 굉장히 강해요. 왜냐면 그 물건이 어떤 자기가 봤을 때는 최고의 물건인데 저는 항상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았고 최소 3가지 정도의 대안을 가지고 그 지역의 물건을 선정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첫 번째 물건을 가서 매수를 하려고 봤는데 이게 협상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 시장이 대세 상승장이면 집주인이 물건을 거둘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조금이라도 5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이 싸게 사면 좋잖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협상을 했는데 이게 또 안 먹힐 수가 있어요. 오히려 가격을 올려요. 어떤 경우 가격 올리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는 대안을 바로 가서 대안을 선택했죠. 근데 그때는 대안 그걸 마음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안이 분명히 첫 번째 안보다 좋지는 않아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스스로가 어느 정도 내려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사이클에 적절하게 좀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대안이 없었다면 아무래도 그 사이클 대안이 없어서 제가 포기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안을 항상 갖고 이렇게 가치 있는 물건을 판단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금매 잡는 노하우를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동산을 일반적인 직장인이 솔직히 경매나 이런 경매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을 내야 되고 제가 입찰을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아예 그쪽은 일단 배제하고 내려놓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건 아니다. 내 영역이 아니다 라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아파트 위주로 투자를 했었고 제가 금매를 어떻게 잡았냐면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금매의 기준은 실거래가에 준하는 호가였어요. 요즘에 보면은 막 호가 좀 실거래가랑 차이 많이 나는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은 과감하게 넘겼고요. 왜냐하면 이미 모수가 많았으니까 이미 그 전에 지역별로 여러 군데를 다 봤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실거래와 호가의 갭이 가장 적은데 거의 실거래가에 준하는데 그런 지역의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좀 봤고 그리고 항상 제가 첫 번째 질문 부동산 중개소 소장님과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면 가장 먼저 드린 질문 이 물건 왜 파시나요? 이건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3번 해야 돼요. 소장님, 이분이 그럼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건 이래서 판다고 이거 정말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더 계약할 때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집주인이 계약하면 오잖아요. 그럼 집주인한테 집주인이 혹시 이거 물건 어떤 이유로 파세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소장님과 집주인이 서로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매도의 이유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제가 그동안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매도 이유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을 해주세요. 그거를 말을 잘못하면 나중에 걸리면 이것도 좀 약간 도의적인 좀 책임이 있거든요. 매도의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중개소 소장님이 거의 말씀해 주시는 게 맞았고 실제로 이런 확인 작업을 통해서 매도의 이유를 확인함으로써 제가 협상에 좀 우위를 점했던 거죠. 한 번은 이게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수도권의 아파트를 작년에 매수를 하는데 그 매도하시는 분이 집이 목동에 계셨어요. 목동이 아시겠지만 좀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저한테 매도할 물건을 굉장히 싸게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제가 그 물건을 딱 본 순간 매도 이유 물어보니까 이분 비과세 때문에 판다. 그래서 저는 그 물건을 원래는 그 물건이 예를 들면 원래는 제가 한 1억 정도의 투자금으로 매수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물건을 실제로 5천만 원에 매수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분은 그 물건을 최대한 빠르게 팔았어야 돼요. 단기간에 아주 빠른 시간에 당장 그러니까 오늘 계약하면 일주일 뒤에 잔금을 했어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치.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딱 아는 순간 그분한테 그럼 나는 이 물건 바로 살게요. 당신이 요청하는 거 다 맞춰줄게요. 단 내가 당신한테 1억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건 5천만 원밖에 없다. 단 나머지 5천만 원은 다음 전세 연장할 때 주겠다. 먹힌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투자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금매 잡기의 한 사례고 이런 식으로 좀 금매를 잡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비록 가격이 좀 올랐지만 그 실거래가의 상승장에 사실 실거래가 이하의 매수하는 정말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호가도 지금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는 실거래가에 거래하는 건 쉽지 않은데 그래도 나의 종잣돈과 투자금을 최소화하면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금매밖에 없다. 그래서 저와 같은 예시를 한번 드렸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서 좀 투자를 이어가시면은 저는 좀 가치 있는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지 않을까. 사연을 좀 살펴보면 예. 뭐 근데 제가 또 한 번은 1,000만 원까지 깎아본 적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게 금매 잡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면 또 기대 심리가 있고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고 또 요즘에 사람들도 다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하고 일단 도전하는 것과 도전을 하지 않는 건 좀 저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때 종잣돈이 반토막이 났던 사건이고 두 번째는 계약금을 날린 사건이에요. 계약금 왜 내셨어요? 이거는 이게 참 진짜 단기간에 좀 막 저도 되게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이제 실패를 통해서 저는 오히려 더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제 제가 이미 어느 정도 주택을 좀 투자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자신감이 막 붙었어요. 가격이 막 오르니까. 그래서 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물론 사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막 마치 그 돌다리 분명히 이게 쓰러지지 않을 돌다리인데도 막 제가 톡톡톡 두들기면서 투자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면서 그래 내가 했던 이런 방식들이 이게 맞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 2018년도 19년도에 막 임장했던 지역 중에 한 지역 지방이에요. 한 지역의 아파트를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아파트가 가격이 일단 굉장히 쌌어요. 근데 제가 그 부동산을 이렇게 쭉 그쪽 지역 시세 흐름을 딱 보면서 느낀 게 매물이 없네? 첫 번째 느낀 건 매물이 없는 거예요. 매물의 급격한 감소는 즉 그 거래량이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몇 달 전에 제가 봤던 그 지역과 몇 달 후에 봤던 지역에 예를 들면 아주 이게 사람들이 이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심플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어떤 A 지역에 한 10개 단지 정도의 매물을 다 더해봐요. 그럼 한 200개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제 6개월 뒤에 똑같이 내가 봤던 A 단지의 매물을 다 더해봅니다. 50개가 안 되는 거예요. 매물이 확 줄었죠. 그때 제가 느꼈죠. 여기 좀 사람들이 많이 갔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생각이 들었고 물론 좀 타이밍이 좋진 않았는데 갔는데 이제 정말 계좌를 안 주는 거예요. 제가 그 물건을 사려고 계속 하는데 막 한 번 튕기고 두 번 튕기고 계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주인들이 계속 거두는 거죠. 대세 상승장이었던 거죠. 그때 마침 괜찮은 물건을 발견을 했었어요. 근데 그 물건이 하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어느 정도 책을 보고 저만의 투자 원칙들이 이렇게 착착착착 쌓이면서 투자도 이어가고 저만의 기준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건 사지 않는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조건에 아파트는 사지 않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던 그 부동산은 굉장히 저렴했고 상승장이니까 제가 조급한 나머지 그냥 바로 계약금을 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계약금을 막상 넣고 나니까 이미 제가 그 주렁주렁 달린 저의 이제 뭐 과거에 투자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그러면 만약에 이 물건을 삼으로써 나의 현금 흐름이 막히는구나. 이걸 사면 정말 나는 현금이 아예 없어지는구나. 왜냐하면 저는 비록 처음에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 현금 흐름을 중요시 생각해서 현찰과 저의 신용대출 비중을 굉장히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항상. 지금도 제 순자산의 한 5에서 10%의 현금은 보유하고 있고, 물론 처음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의 신용대출도 최소화하고, 그때는 이미 레버리지를 제 나름대로 많이 쓴 상황에서 추가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계약금을 바로 포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냐면 분명히 그때 그 아파트는 가격이 올랐어요. 분명히 오르는 건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게 괜찮은 물건이었지만 제가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는 생각에 계약금을 포기했고 그때 당시 가계약금을 제가 500을 넣었는데 바로 그냥 버립니다.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집사람한테 한 소리 들었죠. 왜 그렇게 섣부른 결정을 했느냐. 아니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한다는 사람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냐. 좀 깊게 생각하고 하라라고 하면서 사실 그 돈 500, 1000보다 그렇죠. 집에서 들리는 얘기가 더 맞아요. 뼈 아프지. 그때 진짜 잔소리 좀 들었거든요. 아내한테 핀잔 많이 듣고 그러지 마라. 다시는 그러지 마라. 왜냐면 이미 앞에서 한번 까이고 두 번째 또 까이니까 이제 아내는 좀 저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아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시면 전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저의 원칙을 지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비록 이 사이클이 굉장히 좋은 사이클이고 오르는 걸 알았지만
다시 한번 나의 원칙을 지켰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시장이 와도 저는 제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의 기준이 있다고 하면 그 기준은 계속 지켜라. 그리고 큰 성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를 최소화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결국 롱런을 하기 위한 장기 투자의 핵심은 성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실패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내 돈을 지키면서 꾸준히 자산을 쌓는다면 결국은 시간이 흐르고 보면 부자가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실제로 우리의 이미 투자를 하신 선배들, 유명한 투자자들, 주식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들이 이미 역사를 통해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관점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실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건이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종잣돈이 좀 부족한 상황이 와서 처음에는 전세로 거주를 하다가 종잣돈, 제가 이제 저의 투자 원칙 중에 하나인데 엉덩이 자본을 최소화하라.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엉덩이로 깔고 앉아 있는 저의 종잣돈을 빼서 좀 투자를 활용하겠다는 생각으로 월세로. 예, 월세로. 그렇지. 역시 적폐야. 예, 맞습니다. 적폐는 월세지. 그렇죠. 실거주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월세 거주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좀 그런 생각하시는 분 많잖아요. 월세 거주하면 왜 월세 살아? 마치 좀 돈 없어서 월세 사는 것처럼. 왜 당신은 매매할 수 있는데 꼭 월세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여전히 이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내가 ong덩이 깔고 있는 자산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해서 자산을 키웠고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을 했는데 하필 그 월세로 전세를 저한테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이 3개월 전에 저의 집을 매수하신 분이었어요. 여자분이셨는데 집을 빼는 날이었어요. 그날 이제 전세금 만기가 됐고 전세 만기가 됐고 마침 제가 전세를 돌려받고 저는 월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집주인이 제 집을 이제 보통 우리 전세 만기돼서 나가면 집주인이 집 한번 체크하잖아요. 집 상태 어떤지 도배 상태 이런 거 쫙 보는데 집을 보더니 갑자기 저한테 수리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거주했던 그 전세 아파트가 90년대식의 아파트였고 이 수리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 왜 90년대식 아파트들은 일단 복도식이고 내부 샤시가 나무거든요. 90년대식 당시에 질 때 내부의 그 샤시를 나무로 했고 유리랑 나무로 해서 샤시를 구성을 했었어요. 아마 90년대 아파트 매수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무 샤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았고 외부 샤시는 그 은색 알루미늄 샤시였거든요. 근데 저보고 그런 좋지 않은 인테리어를 거의 한 10년 넘게 하지 않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막 저한테 싱크대가 오래됐다고 교체해달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수리비를 요구하시길래 저는 못 준다 그랬죠. 일단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저는 전세금을 일주일 뒤에 다 받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그에 대한 피해 보상금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그 돈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 만약에 추가로 대출이나 여유 현금으로 갖고 있지 않았으면 저는 거기서 제가 월세 이사갈 곳에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다행히도 천만다행이게도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보증금을 낼 정도의 그 대출 여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천만다행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보증금을 내고 집주인과 협상을 통해서 전세금을 결국은 돌려받았고 그에 대한 제가 대출을 이용해서 했던 이자금 그리고 제가 이사를 늦게 해가지고 그에 따른 피해 보상 이런 거 합쳐서 좀 일부 보상을 받았고 그 보상 어떻게 요구해서 받으신 거예요? 저는 그분한테는 이제 이런 제가 보상받는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서 그분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에게 했던 행동이 그분이 상습범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미 앞에서 다른 남자분 혼자 사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도 그렇게 했대요. 전세입자한테 그렇죠. 뜨는 돈으로 수리를 하는구나. 그렇죠. 완전 개새끼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막 500만 원 뜯어내고 그런 분이셨대요. 그래서 제가 하필 두 번째 타이밍이 걸렸는데 저는 그거를 이용했어요. 그 당시에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그분이 제가 나가고 나고 일주일 뒤에 새로운 전세입자가 들어올 타이밍이었어요. 그리고 하필 수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전세입자랑 이미 계약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저한테 돈을 무조건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다음 계약이 파기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럼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 왜 저는 피해를 봤거든요. 수리 부분이 아니라 나중에 이사를 못한 거에 대한 피해.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돌아갔어요. 그분들한테 돈을 줘야 됐고 저는 다시 이사를 알아봐야 됐고 그리고 대출도 이용해야 됐고 그런 정신적인 물질적인 피해 보상과 포함해서 그분과 협상을 통해서 다시 전세금을 돌려받고 무사히
월세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거 중요하지. 그래서 보상금? 피해 보상금 얼마 받으셨어요? 그 집주인한테? 저는 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1000만 원, 2000만 원 불러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계산을 쫙 해보니까 이사 비용, 이사를 못한 거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제가 대출 이자, 정신적인 피해 보상 이런 것들을 다 고려, 중개비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저는 합당한 가격으로 판단을 했고 그 당시 500만 원 불렀고 500만 원으로 좀 협상을 했고 덕분에 잘 해결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느낀 게 딱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플랜 B예요. 항상 제가 당시에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그때 당시 신용대출의 여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월세로 이사 갈 때 충분히 먼저 메꿀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투자할 때 종잣돈이 반토막이 났잖아요. 8천만 원이 4천만 원이 됐고 그 당시에 투자할 당시 종잣돈이 5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막 전형적인 흑수저 출신이었고 없는 돈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현금은 이미 없는 상태였고 그때 당시에 만약에 대출을 무리해서 다른 곳에 뭐 어떤 투자를 했거나 했다면은 저는 그분이 요구하는 대로 수리비를 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근데 다행히도 여유롭게 현금 흐름을 유지했었고, 근데 그분이 사실 굉장히 이상했어요. 어떤 특이한 점이 있었냐면, 제가 좀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를 했던 이유가 집을 4번을 봤어요. 좀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4번? 처음에 매수할 때 한 번, 그 다음에 세입자 중간에 집 체크한다고 한 번, 그 다음에 자기 혼자 또 본다고 한 번, 그 다음에 이번 세입자랑 그 새로 들어올 세입자랑 인테리어 관련돼서 협상할 게 있다고 한 번 더 본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막 그런 되게 굉장히 늦은 시간에 9시, 10시에 갑자기 전화 와서 집을 볼 수 있냐고. 사전에 이야기를 안 하고. 저도 이제 세입자도 겪어보고 그 당시에 집주인인 역할도 했었으니까, 집주인이자 세입자였으니까 제 상식으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좀 약간 갑질 아닌 그런 행동들을 보이면서 사실 좀 위험하다. 이거 좀 위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가져가자라는 생각으로 좀 준비를 했던 게 결과적으로는 좀 정말 다행인 거죠.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투자를 하면서 이제 세입자로 살아보면서 정말 전세금을 한번 전액 날릴 뻔한 사건. 그때 당시에 사실 뭐 소송까지 갈 뻔했었던 거고요. 두 번째로 뭐 종잣돈 날린 거, 그리고 계약금 잃어본 거. 그렇게 3가지를 남들은 사실 뭐 요즘 막 분양권에서 막 투자해서 돈 버시고 뭐 시세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부동산 수도권 같은 경우에 매수하면 가격이 올라주는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저는 좀 이런 좀 안 좋은 경험들이죠. 좀 슬픈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한테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상당히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좀 긴 관점에서 당장 내년, 내후년에 막 가격이 올라서 물건을 팔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사면 팔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내가 이 물건을 팔았을 때 대안이 있을 때 팔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계속 투자 같은 것들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월세로 가는 거는 네. 그 와이프분하고 동의가 된 상태였던 거예요? 네, 동의가 됐었고 와이프 아내한테는 대신 조건을 걸었어요. 월세를 살 때 지금보다 컨디션이 좋은 좀 더 큰 평수로 가겠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처음에 90년대 아파트식의 정말 그 복도식의 주차 대수가 0.4대 정도 이하였던 굉장히 좀 이제 차 다음날 가면은 아침에 이중주차 돼 있고 테트리스하고 막 가끔씩 차 긁혀 있고 막 화나잖아요. 아침에 막 전화 오고 일요일 날 아침에 차 빼달라고. 이중주차하면 그런 연락 받으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비록 당신에게 뭐 지금 당장 좋은 집을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월세지만 더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게 약속을 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저는 그 당시에 좀 더 좋은 환경에 연식이 짧은 준신축의 월세를 거주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월세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자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다시 이거는 계속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사람이 앞만 보고 달려갈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 좀 쉬고 약간 좀 돌아보면서 방향을 좀 바꿔보기도 하고 다른 방법을 좀 쓰기도 하고, 쉬는 것도 사실 투자거든요. 그리고 항상 뭐 제 집에 제가 거주하는 제 집에 또 실거주도 하면서 또 투자도 이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런 상황에 따라서 제 거주의 환경을 바꿔주고 있고, 뭐 당장 또 내년 내후년에 예전에 과거에 2년 전에 했던 것처럼 저는 월세에 거주할 생각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사실 편견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월세를 거주하고 내가 전세를 거주하고 자가를 거주하고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과연 이 시장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의 수익률에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시장에서 자산을 쌓아갈 수 있고 내 가족을 그 자산으로 인해서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가, 내가 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내
가족이 그런 돈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부분에서 힘든 삶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뿐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어보면 흑수저에서 적폐까지. 그렇죠. 네. 뭐 예전에 비하면 사실 상황이 나아진 건 맞죠. 왜냐면 정말 왜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을 보통 20대 후반에서 직장 생활 하셨잖아요. 하셨지만 저도 하고 있고 20대 후반에서 뭐 30대 초반까지 이렇게 종잣돈을 모아봐야 얼마나 모으겠어요.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제 후배가 34살인데 후배가 전문직이에요. 흔히 말하는 그 대한민국 10대 사자 직업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 후배고 예전에 첫 직장에서 저와 같이 일했던 후배예요. 2년 동안. 근데 그 친구가 2년 동안 일하고 그 친구는 이제 전문직을 하겠다라고 해서 자격증을 땄고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34살인데 5, 6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1억 정도 모았대요. 급여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전문직이었으니까. 그리고 직장도 굉장히 탄탄해요. 근데 사실 33, 4살 정도의 평균적인 직장인들이 모을 수 있는 돈이 그 정도예요. 사실 현실이 그래요. 1억에서 뭐 1억 5천? 그것도 진짜 사실 굉장히 괜찮은 직장에서 근무했을 때 가능한 케이스고 그 밖에 이제 일반적인 대중적인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좀 급여가 낮은 편에 속하는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1억도 모으기 사실 쉽지 않죠. 그런 좀 여건 속에서 투자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막 성과를 내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비해서 분명히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막 50억대 자산가, 뭐 100억대 자산가 이거는 현실적으로 거짓말이나 마찬가지고 다만 그때에 비해서 자산도 좀 오르고 뭐 순자산도 오르고 예전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